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그런 또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딱 맞는 격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구니 몇 개 어떻게 잘 담아야 될까요? 그리고 바구니 안에는 완충제 같은 걸 잘 넣어서 어떻게 잘 다뤄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 하나 옆에 잘 준비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진 때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투자 계획도 다시 세워보는 게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주식 60대 채권 40의 전통적인 투자법에 변화를 줄 때가 됐다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이상적인 투자 모델로 주식 50, 채권 30, 대체 투자 20을 담는 5대 3대 2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전력망, 항만, 비상장 기업 등의 대체 자산 투자가 수익률도 높고 변동성은 낮다는 설명인데요. 웰스파고에서도 증시 변동성이 커진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블랙록에서는 주식 대신 채권 비중을 늘릴 것을, 그리고 JP모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변동성 확대 장세 속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짜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점검해 보시죠. 지금부터 나의 바구니 속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방법 알차게 설명해 주실 두 분입니다. KB증권 WM투자전략부 유승민 차장, 그리고 KB증권 WM투자전략부의 김다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익을 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잘 버티면서 손실이라도 줄이는 게 현명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유승민 차장님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런 국면에서는 무리하게 수익을 쫓는 것보다는 경제 펀더멘탈 수준을 점검하고 손실을 줄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도한 비관론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면 일정 부분 전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도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주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란을 그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격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속에서는 어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해라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왜 필요한지 어떤 건지 이번에는 김다연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과 같이 이제 관세처럼 정책적인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예측보다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또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일단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특정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다른 자산이 이를 좀 상쇄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이제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변동성 장세에서 자산 배분 구성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 변동성에 또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장기 목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 특히 필요한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안에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게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공식 있습니다. 바로 6대 4 전략인데요. 주식의 60, 채권의 40%로 구분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글로벌 헤지펀드나 그리고 주요 연기금에서 주로 활용해서 긴 기간 이 투자 효과가
검증되기도 했었습니다. 쉽게 아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축구 경기로 치면 공격수의 주식 그리고 수비수의 채권으로 두는 형태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공격수로 두지 않고 한 수비에 4명 정도를 배치해 두면 경기가 수세에 몰릴 때에도 유리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최근 좀 갈목할 만한 부분은 2023년 불과 한 2년 전부터입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6대4 이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문화가 생겼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축구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공격수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예, 역습당할 때 대비해서 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6대4가 좀 바람직한 투자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익률이 잘 나느냐 안 나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6대4 공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식대로 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이 투자라는 게 변동성도 요즘 심한 장세 속에서 더더욱 공식대로 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다현 수석연구원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앞에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제 6대4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경우에 주식과 채권의 조화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다만 지금처럼 이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또 변동성 관리가 어려운 그럴 때는 투자자 성향을 반영하거나 리스크 분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4의 전략은 주식과 채권 이 두 가지 자산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자재나 아니면 부동산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한 분산 효과를 좀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가 아닐 경우에는 6대4,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의 6대4 비율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도 좀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제 채권 가격이 보통 상승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뭐 유동성 문제나 아니면 관세로 인한 미국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하락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6대4의 자산 배분 전략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이제 투자자의 투자 목표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일례로 이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국민연금은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산군별로 이제 잘 리밸런싱이 되지만 전체 자산의 한 50%를 국내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40%를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국채나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에 분산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10% 내외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 투자에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 투자에는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표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그 수익률이 작년에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주목을 끌었는데 연기금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부자분들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부럽잖아요. 자, 그분들은 어떤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산가들의 어떤 그 자산 배분 전략이 궁금한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유승민 차장님 그리고 부자들이 사모 투자 좀 더 선호한다. 사모 투자를 사모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이미 2016년 아마 10년 전 정도인데 2016년에 공모펀드 잔고를 역전했고요. 2021년도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사모펀드가 한 400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불과 5년 만에 200조 원이나 증가돼서 현재
20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그런 자산가분들을 만나봤을 때의 공통된 니즈가 이렇습니다. 의외로 네. 이런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시장이 오르든지 내리든지와 무관하게 꾸준한 수익을 쌓아가는 전략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더 면밀한 투자자분들은 투자 집행 시기를 상품 전략별로 이렇게 비중을 분산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예상되는 상품 만기 시점까지도 기간 분산하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심 갖는 전략이나 자산군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선 시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 방어를 기대할 수 있는 롱숏 전략. 롱숏.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인데 시장이 좋을 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사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펀드가 마치 은행처럼 네.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모대출형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만기에 혹시나 손실이 나더라도 함께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투자금이 먼저 우선해서 손실 처리가 돼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손익차등형 상품들이 최근 들어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최소 가입 금액이 3억 원이라는 것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투자금 단위가 정말 억소리 나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저 같은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펀드에 전혀 접근이 어려운 건지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사모펀드가 있어서 사모펀드를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직접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신하고자 사모투자 재간접형 공모펀드가 있는데요. 이 사모투자 재간접형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모투자 재간접형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여러 사모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좀 분산시킬 수가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높지만 사모투자 재간접형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 공모펀드는 법적으로 이제 투자자에게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펀드의 성과와 그 운용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유동성이 낮은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모투자 재가접형 공모펀드 또한 유동성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에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유승민 차장님, 부자들이 네.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지만 좀 더 다양하게 네,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자금의 루트를 맞습니다. 좀 보는 게 부자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기본 공식도 알았고요. 또 우리가 궁금한 부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어떻게 짜야 될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분도 있고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전략도 다르게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차장님 실질적인 좀 도움을 주시죠. 네. 네. 도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투자자 개개인마다 이 리스크를 감내하는 수준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하는 목표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금융회사는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투자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네. 3가지 성향에 대해서 자산 투자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3가지를 소개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3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위험 중립형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위험을 일부 감소하고 예.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채권 자산으로만 집중되는 예시를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다만 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구분돼서 제시된다는 점은 분명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적극과 공격 투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 투자로 나눠진 골격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주식과 채권 내에서도 지역 분산이 활발하게 좀 나눠진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주식 6, 채권 4 비중이 보다 확대되거나 보다 축소되는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참고로 화면처럼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실행되기도 합니다만 나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100에서 나이를 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40세라고 가정을 하면 100에서 40을 빼면 60, 이 60이 주식을 투자, 위험 자산 투자 비중으로 저희는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이 관점이 만약에 맞다면 40대에게는 6대4 전략이 보다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6이 이제 주식. 그렇죠. 6이 주식이고 4가 채권이고. 네. 100에서 자기 나이대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민님은 8이네요. 저요. 네. 20대시군요. 예. 20대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자산 배분 전략에 맞춘 비중으로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궁금해요. 요즘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좀 자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변동성에 따라서 자주 바꿔줄 수가 있나요? 긴 관점에서는 네. 저는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긴 관점에서는 큰 골격을 6대4로 유지하시고요. 예. 그러나 그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다고 하면 전술적으로 그에 맞는 비중을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한 번에 많이 바꾸시는 건 좀 권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리밸런싱 궁금하시죠? 자, 이 궁금한 점을 강수민 캐스터의 1분 컷으로 설명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예상치 못하게 바뀌곤 합니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그래서 리밸런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밸런싱이란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을 원래 목표 비중으로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산 재조정이 되겠는데요. 리밸런싱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정적인 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나 탐욕에 의해서 매매하는 실수를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자산군별로 고르게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노려볼 수가 있고, 특정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을 축적해 나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투자 목표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리밸런싱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가 또 중요할 겁니다. 리밸런싱 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매월, 분기, 반기, 1년 등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빈번하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매매 비용,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리밸런싱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리밸런싱하는 방법은 자신이 정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고요. 비율 기반 리밸런싱은 각 자산별 보유 비중이 사전에 설정된 비중보다 특정 수치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재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각각 장단점을 좀 살펴보자면요. 시간 기반 리밸런싱은 계획적으로 리밸런싱을 실행할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비중 기반 리밸런싱은 시장 변동에는 민감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빈번한 거래가 생길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리밸런싱 고려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을 또 체크를 하셔야겠는데요. 불필요한 거래 비용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IRP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혜택도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주식, 채권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리밸런싱의 기초를 보여주는 셰넌의 도깨비 이론입니다. 주식 50%, 현금 50%로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한 경우, 그리고 주식을 갖고만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개인의 포트폴리오 성향과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리밸런싱 계획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정리의 달인 강수민 캐스터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시간 기반, 비율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일반 투자자가 내 자산을 어떤 타이밍 딱딱 맞게 그냥 이렇게 잘하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또 투자 팁이 있는지 이번에는 김다연 수석 연구원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개인이 접근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TDF, TRF, TIF 요 세 가지 펀드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상품은 이제 각각의 투자 목표와 그리고 리스크 성향에 맞춰서 설계가 되는데 투자자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상품의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특정 목표 날짜에 맞춰서 이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은퇴 연령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 배분이 점진적으로 보수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율은 감소하고 채권 비율이 늘어나서 리스크 관리에 용이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은퇴 시점이 저희처럼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회사원 투자자에게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배분 비중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좀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TRF가 있는데요. 타겟 리스트 펀드의 약자입니다. 특정 리스크 수준, 예를 들어 보수적 또는 중립적, 공격적에 맞춰서 이제 자산 배분을 설정하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투자자는 이제 자신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TRF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펀드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다르게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다양한 리스크 수준의 펀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다양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TIF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타겟 인컴 펀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IF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주로 채권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주에 투자해 정기적인 소득을 추구하고 또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이제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뭐 채권이나 아니면 배당주 그리고 리츠 이처럼 이제 인컴을 발생시키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또 줄이고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컴 중심의 투자를 아무래도 진행하기 때문에 자본 성장 잠재력이 다른 두 펀드보다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점에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변동성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고 있는 게 좋을지 공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금 비중에 대한 룰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시장은 늘 위기와 기회를 반복하면서 좀 진행된 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 현금 0%, 현금 100%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식 시장은 보통 경제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타이밍을 맞춰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려 내동매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는 이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을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10수년간 15% 내외에서 현금을 유지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고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현금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50%까지 이상으로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함의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은 필수라는 점, 그리고 위험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현금은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스포츠 경기에서 네. 지고 있어도 모든 선수를 한 번에 이렇게 교체하지 않는 것처럼 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공식은 뭐 공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전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또 두 분에게 이런 제안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딱 한 1,000만 원 정도 각각 1,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주어졌을 경우에 지금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전략을 좀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승민 차장님부터 먼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 네, 일단 저는 그 언제까지 투자를 할지를 먼저 결정해봤고요. 기간을. 네, 기간을 네. 설정해봤고 저는 15년 후가 은퇴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목적으로 투자를 가정한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글로벌 ETF와 국내 단기 채권형에 분산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로봇 섹터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노동력 감소가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공백을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투자 비중 30%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시황을 본다든지 밸류에이션을 좀 보아서 이 채권에 투자했던 70%를 비중을 줄여서 이 로봇 ETF의 30을 70으로 늘리는 전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로봇 ETF와 국내 단기 채권 펀드에 투자를 하시겠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도 아주 그 장래성을 좋게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김다연 수석연구원님께서 네, 1,000만 원.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주식, 채권, 금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비중은 5대 4대 1 정도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테마 안에서 국가별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매크로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좀 양호한 성과를 보일 만한 업종을 물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제조업 경기의 강화, 또 공급망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조업의 소프트웨어화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앞에서 이제 유 차장도 말씀 주셨지만 휴머노이드와 AI 소프트웨어 업종에 저는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또 국가별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뭐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한국 주식 또한 이 AI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투자 기회를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40%의 비중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장기채에 좀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장기채.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뭐 마진콜 대응이나 뭐 여러 이유로 이제 장기채 금리가 미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했었는데 현 수준에서 미국 장기채가 더 상승하게 될 경우에 뭐 경기나 아니면 신용시장에 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상호관세 유예를 이제 트럼프가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였던 점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미 정부와 연준의 조치가 어떤 금리 상방을 좀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채권을 장기채를 40% 정도 들고 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0%는 제가 금에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러 주요국들이 이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의 이제 금 수요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금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대 4대 1 비율,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점은 일단 로봇을 좋게 보신다는 거. 자, 그리고 연구원님께서는 금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금값이 전망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좀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에서 중요한 것, 또 실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보는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다연 수석연구원님, 네, 어떤 걸 조심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 발표를 유예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건 이제 취소가 아니라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세 뉴스로 시장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이제 관세 우려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상호 관세 발효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관세별 발표가 뭐 기업의 이익이나 아니면 실물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변동성 장세가 좀 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산과 지역의 어떤 투자 다각화 전략이 좀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의할 점들까지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산 배분 전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 그리고 투자 조언을 우리가 한 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차장님, 오늘 한 줄 정리 좀 가능할까요? 네, 저는 투자를 하시는데 예. 시기나 자산 전략 만기는 분산을 하시는데 반대로 요약 관리는 한데 못 하고 계셔서 요약 관리는 한데 하자, 네. 투자는 분산하자 이렇게 네. 요약 관리 해봤습니다. 투자는 분산, 요약 관리는 한 군데 집중 관리하자. 이렇게 정리. 네, 한 줄로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자, 김다연 수석연구원님도 자산 배분 전략 한 줄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이제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에 맞는 적절한 리밸런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에 맞는 적절한 리밸런싱이 핵심이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해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ETF에 가입해 있다라는 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상품 가입만으로도 자산 배분이 좀 되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짜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자산 ETF에 투자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첫 단추 잘 깨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본적인 전략 외에 추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공모주라든지 채권형이라든지 스펙 같은 안전 마진을 줄 수 있는 자산들로 알파 수익,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 같은 경우가 미국 자산이 보다 많이 편입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국이나 신흥국의 자산을 확보해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좀 확보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변동성을 이기는데 가장 큰 무기는 누가 뭐래도 이 적립식입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적립식 현금을 꺼내 보시는 것을 저는 보다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적립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강수민 캐스터 또 두 번째 질문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이 낮은 상품을 정리해 보면서 현금 비중을 30% 정도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갖고 싶은데요. 달러 약세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로 인해서 달러 약세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달러는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축 통화이고요. 또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 안전자산으로 통상 여겨지게 되는데요. 주가 급락 국면에서는 이제 이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보통은 연출이 되지만 미 경기 우려나 또 정책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최근에 이제 달러 역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미란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고평가를 해소해서 이 무역 수지의 적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과도 좀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관세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트럼프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면 재정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 미 경기 성장률 하향 조정을 좀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덧붙여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디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달러 강세를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 한 해 내내 이제 이뤄진 이제 미국 예외주의로 인해서 누적되었던 미 증시 그리고 달러화 강세가 좀 되돌려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달러 약세가 좀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현금 자체를 보유하시기보다는 투자의 다각화 측면에서 최근 낙폭이 컸던 미국 증시나 또는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해서 달러를 보유하는 방법이 환 변동성을 좀 해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구니 잘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투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이렇게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